딸이 참 예쁘네요. 대학생이죠?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박상도가 채린의 사진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제 딸에게 손대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 속에 숨겨진 살기가 번져나갔다. 오늘은 은행에서 발생한 여직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윤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9시에 시내 한복판의 대성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와 차분한 미소, 정갈한 유니폼 차림새는 그 누가 봐도 모범적인 은행원의 모습이었죠. 창구 너머로 하루 종일 오가는 수많은 고객들을 대하며 윤희는 언제나 같은 톤의 친절한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윤희의 일상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벌써 3번째 컴플레인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는 대출 금리에 불만을 품은 중년 남성이었고, 두 번째는 송금 수수료 때문에 목소리를 높인 할머니였습니다. 세 번째는 통장 개설 서류가 복잡하다며 화를 낸 젊은 여성이었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요? 다른 은행은 안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금융 규정상 필요한 절차라서 양해 부탁드려요. 윤희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표정 하나 찌푸리지 않으면서 말이죠. 옆자리에 앉은 동료 이소라가 혀를 찼습니다. 윤희 씨는 정말 대단해요. 나 같으면 벌써 폭발했을 텐데. 소라는 수다스럽고 호들갑스러운 성격이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윤희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지만 그래서인지 둘은 의외로 잘 통했죠. 괜찮아요. 고객분들도 다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윤희의 대답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스트레스가 쌓여도 그냥 묵묵히 견뎌냈죠. 동료들은 그런 윤희를 성인군자 같다고 말했지만 정작 윤희 본인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희는 혼자 은행 뒤편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딸 채린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엄마표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채린의 답장을 보며 윤희는 처음으로 하루 중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26살인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엄마 품에서 응석을 부리는 아이 같았거든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작은 투룸 아파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채린이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며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넌 면접 준비는 어때? 그럭저럭요. 근데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매일 저런 스트레스 받는 일하면서도 화 한 번 안 내시고. 채리는 엄마의 평온한 일상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윤희 본인은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저녁을 먹고 난 후 채린이 샤워를 하는 동안 윤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이불 뒤편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707 특임단 저녁 기념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녀가 입었던 해진 전투복도 함께 말이죠. 윤희는 기념패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었죠. 강하고 빠르고 두려움을 모르던 여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싶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채린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윤희는 재빨리 상자를 옷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물건 정리하는 중이었어. 엄마도 젊었을 때가 있었겠죠?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음에.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서. 윤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딸을 거실로 밀어냈습니다. 체리는 엄마의 과거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저 어릴 때부터 혼자 키워준 강하고 다정한 엄마일 뿐이었죠. 그날 밤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냥 아무 일 없이 살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의 평범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몰랐거든요. 다음 날 오전 윤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은행 로비에 들어선 몇 명의 남자들 때문이었죠.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일반적인 고객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회색 정장에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젠틀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남자는 천천히 윤희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뒤따라오는 부하들의 발걸음 소리가 은행 바닥에 묵직하게 울렸어요. 다른 고객들이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을 보며 윤희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도라고 합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 톤에는 묘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윤희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좌 개설을 하러 왔는데요. 좀 특별한 계좌로 말이죠. 박상도는 말하면서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불쾌했지만 윤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업무용 미소를 유지했죠. 어떤 종류의 계좌를 원하시는지요?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아주 큰 돈. 그런데 은행에서 이런저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번거로운 절차들 좀 생략할 수 있을까요? 박상도의 요구는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자금 출처를 묻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윤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금융실명제에 따라 모든 거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 그래요? 참 원칙적이시네. 박상도는 비웃듯 말하며 창구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윤희와의 거리가 불쾌할 정도로 가까워졌죠. 그런데 말이죠, 정윤희 씨. 맞죠? 이름표에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참 이쁘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고객님, 개인적인 질문은. 아, 미안. 그냥 궁금해서요. 보기보다 젊어 보이시거든요. 박상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윤희를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반지 안 끼고 계시네. 업무와 관련 없는 말씀은. 아, 업무 얘기할게요. 그런데 참 몸매도 좋으시네요. 은행원 치고는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윤희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차분했죠. 고객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적절하지 않아요? 칭찬인데. 아, 그럼 이건 어때요? 박상도는 갑자기 음성을 낮췄습니다. 윤희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몸수색이라도 해볼까요? 혹시 금괴라도 숨겼나 해서. 하하, 농담인데 왜 그렇게 눈빛이 무서워요? 그 순간 윤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박상도를 관통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본능적으로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상도의 부하들까지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죠. 박상도는 처음에는 윤희의 반응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시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미안해요. 농담이 과했나 봐요. 박상도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던 그는 다시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네요. 윤희 씨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단조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상도를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옆자리에 이소라가 상황을 파악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다른 업무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박상도는 명함을 창구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윤희 씨, 그때는 좀 더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는 부하들과 함께 은행을 나섰지만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상도 일행이 나간 후 은행 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다른 고객들도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은 느꼈거든요. 이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 괜찮아요? 저런 손님들 가끔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단순한 불량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일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말이죠. 윤희는 책상 서랍에서 박상도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청산파 대표 박상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역시 그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윤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도라는 남자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저런 류의 사람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윤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박상도가 이번에는 더 많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5명이 일렬로 들어서며 은행 로비의 분위기를 압도했죠. 윤희 씨,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박상도는 지난번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윤희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업 제안을 가져온 것 같았어요. 저희 청산파에서 이 은행과 특별한 거래 관계를 맺고 싶어서요. VIP 계좌 말이죠. 어떤 종류의 거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월 단위로 큰 금액이 입출금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한 절차는 원하지 않아요. 서로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어요. 아이고, 또 그런 딱딱한 소리를. 융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상도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점장님과 직접 얘기해 볼까요? 아마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것 같은데. 박상도의 부하 중 하나가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김 지점장이 나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아, 지점장님. 저희가 큰 거래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직원분이 너무 원칙만 고집하시네요. 김 지점장은 윤희를 힐끗 보더니 박상도에게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김 지점장은 윤희의 시선을 피하며 박상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우선 상담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그들이 상담실로 들어간 후 윤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은행이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1시간 후 박상도 일행이 상담실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김지점장이 허리를 굽히며 배웅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윤희 씨, 다음 주부터 저희가 단골이 될 것 같네요. 잘 부탁해요. 박상도는 윤희에게 윙크를 하며 나갔습니다. 그 순간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 윤희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업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윤희를 딸 채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잘 봤어요.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래, 잘 됐다. 우리 채린이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윤희는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딸에게까지 위험이 미칠까봐 말이죠.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과거 특임단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했는데 지금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희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딸 채린이 낯선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채린아. 윤희가 급하게 달려갔을 때 그 남자들 중 하나가 박상도의 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엄마. 이분들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셔서 괜찮습니다. 이미 찾았으니까요. 그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참 예쁘시네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좋은 일자리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윤희는 채린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채린은 영문을 모른 채 엄마를 따라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급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르는 사람들과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그날 오후 박상도가 다시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윤희 씨, 아침에 따님을 뵀는데 참 착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윤희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 딸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오, 무서워라. 그런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저는 그냥 인사만 한 건데. 박상도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지만 윤희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따님 취업 준비 힘드시죠?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없고. 하지만 세상이 참 위험해요. 특히 예쁜 여자들한테는 말이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윤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안방 옷장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더니 10년 만에 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재수야, 나야. 윤희.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 정말 너야? 세상에 10년 만이네.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그런데 도움이 필요해. 고재수와의 통화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옛 전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윤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내일 저녁에 만날까? 옛날 그 카페 기억하지? 기억해. 7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난 후 윤희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특임단을 떠날 때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현실이 그녀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윤희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고재수를 만났습니다. 한때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동기였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을 만들어냈어요. 많이 변했네. 그때보다 더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 너도 살이 많이 쪘네. 고재수는 현재 민간 경비업체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임단 출신답게 체격은 여전히 건장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707의 복귀야? 진짜로 괜찮겠어? 다른 방법이 없어. 내 딸까지 건드렸거든. 윤희는 박상도 일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재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산파라. 들어본 적 있어. 제법 큰 조직이야. 혼자서는 무리일 거야.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지.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해봐야겠네. 명철이랑 성우는 아직 연락하고 지내거든. 고재수는 과거 특임단 동기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대부분이 민간 보안업체나 경찰 특수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희는 집 근처 24시간 헬스장에 갔습니다. 깊은 밤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죠. 지하 격투기 연습실로 내려가서 윤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몸을 점검해 봤습니다. 샌드백을 향해 첫 번째 주먹을 날렸을 때 10년간 잠들어 있던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펀치, 킥, 그리고 관절기까지 하나씩 동작을 확인하며 윤희는 자신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저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네. 윤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행원 정윤희가 아닌 707 특임단 정윤희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25살의 윤희는 707 특임단의 유일한 여성 대원이었어요. 인질 구조, 테러 진압, 요인 경호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에서 있었던 인질 사건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은행을 점거하고 시민들을 인질로 잡은 사건이었는데 윤희가 위장 투입되어 범인들을 제압한 것이었어요. 그때 상대했던 조폭들도 박상도와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열하고 잔인한 자들이었죠. 다음 날 오후 고재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애들도 만나보자. 오늘 저녁에 모임 있어. 윤희는 퇴근 후 고재수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시내 한 조용한 선술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야, 윤희야. 김명철이 먼저 반겼습니다. 한때 특임단에서 가장 뛰어난 저격수였던 그는 현재 경찰 특수부대에서 교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우야, 너도 왔구나. 박성우는 예전보다 더 무뚝뚝해진 것 같았지만 윤희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현재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죠. 10년 만이네. 그런데 웬일로 우리를 찾았어? 윤희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기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청산파라. 제법 골치 아픈 조직이야. 명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지.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예전처럼 강행할 수는 없으니까. 고재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모두 민간인이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선 정보부터 수집해보자. 청산파의 약점을 찾아야 해. 명철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경찰 쪽 정보를 알아볼게. 분명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을 거야. 나는 민간 보안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거점을 파악해 보겠어. 성우도 자신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좋아.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 윤희는 동기들의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상한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번호판이 윤희의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박상도 일당이 타고 다니는 차 중 하나였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 감시를 위해 놓아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윤희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평범한 은행원 정윤희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707 특임단 정윤희가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채린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도와 청산파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일주일 후 옛 동기들과의 두 번째 모임에서 윤희는 놀라운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철이 경찰 내부 정보를 통해 청산파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청산파가 운영하는 고급 룸살롱이 있어 골든클럽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불법 도박과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명철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경찰 간부 몇 명도 연루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겠네. 윤희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혼자서는. 고재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윤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괜찮아.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윤희는 며칠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청산파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그들이 은행을 통해 세탁하려는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동안 윤희는 박상도 일당의 거래 내역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큰 금액이 입금되고 금요일에는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되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소라 씨, 혹시 목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윤희는 동료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 동네 산책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같이 걸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서요. 사실 윤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골든클럽 주변을 정찰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이었어요. 목요일 저녁 윤희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골든클럽이 있는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회식 장소 같았지만 윤희의 예리한 관찰력으로는 여러 수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건물 뒤편으로 드나드는 고급 세단들, 그리고 평범한 손님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 무엇보다 입구에서 경계를 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유흥업소와는 달랐습니다. 윤희는 근처 카페에 앉아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출입하는 인물들의 얼굴, 그리고 건물의 구조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상도가 부하들과 함께 골든클럽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것이었어요. 윤희는 재빨리 자세를 낮추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박상도는 뭔가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 조직이네. 윤희는 중얼거리며 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상도의 부하 중 하나가 윤희가 있는 방향을 힐끗 봤어요. 들켰나? 윤희는 재빨리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척했습니다. 다행히 그 부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윤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윤희는 특임대 시절 배운 기술을 사용해서 추적자를 확인했습니다. 상점 창문에 반사되는 모습을 통해 뒤를 보니 정말로 한 남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역시 들켰구나. 윤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우선 사람이 많은 곳으로 향해서 추적자를 따돌렸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서 복잡한 경로로 이동한 후 마침내 그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희는 오늘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을 컴퓨터로 분석해 보니 예상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어요. 다음 날 은행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윤희가 출근하자마자 김지점장이 윤희를 사무실로 불러들인 것이었어요. 윤희 씨, 어제 저녁에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청산파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희 씨가 그들의 사업장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윤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서 쉬었는데. 그런데 사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 김지점장은 윤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윤희 씨가 그분들을 감시하거나 조사하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요. 제가 왜 그런 일을. 그럼 다행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김지점장의 경고는 명백했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청산파의 편을 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윤희는 고재수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수야, 상황이 급해졌어. 우리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윤희는 어제 있었던 일과 오늘 아침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네. 좋아. 내가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해 볼게.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상도가 경찰 2명과 함께 은행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정윤희 씨죠? 경찰입니다. 금융비리 혐의로 조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상도가 경찰을 매수해서 자신을 무고한 것이었어요. 무슨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고객 정보 유출과 불법 자금 추적 혐의입니다. 동행해 주시죠. 윤희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따라갔습니다. 박상도는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윤희는 길고 지루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저는 단지 정당한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불법적인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윤희를 채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엄마, 경찰서에 다녀왔다며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채린의 눈에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엄마는 누구예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윤희는 더 이상 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윤희는 딸 채린과 마주 앉아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채린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엄마의 과거 얘기인가요? 채린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은행원 엄마에게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리 없다는 것을 말이죠. 윤희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바랜 사진들과 기념패, 그리고
낡은 전투복을 꺼냈어요. 엄마는 한때 707 특임단이라는 곳에서 일했어. 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특임단은 대테러 작전으로 유명한 특수부대였거든요. 특임단이요? 정말요? 응. 25살 때부터 5년 동안 거기서 일했어.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지. 윤희는 과거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훈련하는 모습, 동기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각종 표창장들까지. 이 사람들이 엄마 동기들이에요? 체리는 고재수, 명철, 성우가 나온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맞아.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지.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너를 임신했을 때였어. 그때 마지막 작전에서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어. 그때 깨달았지.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되나 하고. 아빠는요? 아빠도 특임단이었나요? 윤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부분은 체린에게도 처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희 아빠는 그 마지막 작전에서 순직했어. 체린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체린아.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그래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신 거예요? 응. 그때 다짐했어. 너만큼은 평범하게, 안전하게 키우겠다고. 체리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뭐예요? 윤희는 박상도와 청산파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성희롱과 협박, 그리고 딸까지 위협한 일까지. 제가 취업하면 이사 가요, 엄마. 멀리 가서 조용히 살아요. 안 돼. 도망가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와. 윤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가 처리할 거야. 제대로. 다음 날 윤희는 은행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사과장님 계세요? 누구시죠? 정윤희입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왔어요. 윤희는 접견실에서 수사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707 특임단 전역증을 꺼내 보였어요. 특임단 출신이시군요. 무슨 제보인지 말씀해 보세요. 윤희는 청산파의 불법 활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골든클럽에서 찍은 사진들과 은행 거래 내역 분석 자료도 함께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그런데 왜 직접 오셨습니까? 경찰 내부에 그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요. 신뢰할 만한 분을 찾아서 왔습니다. 수사과장은 윤희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임단 출신의 제보라면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재수가 언론사에 익명으로 윤희의 과거 활동 영상을 제공한 것이었어요. 707 특임단 시절 인질 구조 작전을 수행하는 윤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707 특임단 출신 여성 영웅, 현재는 은행 직원으로 조용히 생활. 인터넷에는 윤희에 대한 기사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과거 그녀가 수행했던 영웅적인 활동들이 하나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은행 성희롱 사건의 진실, 조폭이 특임단 출신을 건드렸다. 언론의 관심이 박상도와 청산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윤희를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윤희를 체린이 흥분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엄마 얘기가 나왔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체린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윤희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이런 엄마를 둔 딸이 부럽다. 조폭들이 잘못 건드렸네. 707 출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런 영웅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존경스럽다. 윤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기고 살아왔던 과거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윤희는 채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만큼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엄마가 평범하지 않아서 자랑스러워요. 그런 엄마의 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채린의 말에 윤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딸이 이렇게 받아주다니. 그날 밤 윤희는 고재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야, 언론 반응이 엄청나다. 이제 청산파 쪽에서도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울 거야. 고마워, 재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이제 마지막 작전만 남았어. 확실하게 끝내자. 윤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707 특임단 정윤희로서 당당하게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박상도와 청산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딸과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언론 보도 이후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박상도 일당도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희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대로 포기할 리 없었거든요. 과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윤희가 집에서 채린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윤희는 인터폰으로 확인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로 봐서는 여러 명이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채린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들어가 있어. 엄마가 처리할게. 윤희는 채린을 안방으로 보낸 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박상도와 부하 4명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희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박상도는 여전히 젠틀한 말투였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좀 얘기할 게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윤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상도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참 아담한 집이네요. 모녀가 살기에는 딱 좋겠어요. 용건만 말씀하세요. 아, 그러게요. 사실 윤희 씨 때문에 저희가 좀 곤란해졌어요. 박상도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 때문에 경찰들이 저희 사업장을 들쑤시고 다니거든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물론이죠. 하지만 문제를 만든 사람이 해결책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상도는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위치로 이동해서 윤희의 움직임을 견제했어요. 저희와 함께 은행에 가셔야겠어요. 지금요? 은행은 문 닫았는데. 아, 저희가 특별한 열쇠가 있거든요. 박상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 내부에 협력자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거기서 모든 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저희에 대한 정보도 다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법적인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럼 따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상도가 안방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 손 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오, 무서워라. 707 특임단 출신이니까 무서워해야 하나요? 박상도는 일어서서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잖아요. 동료들은 어디 갔나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고재수, 명철, 성우가 동시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누가 혼자라고 했나? 고재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박상도와 부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당신들 누구세요? 무단 침입인데? 우리요? 707 특임단 출신들입니다. 명철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박상도 일당은 숫자로는 우세했지만 상대가 특수부대 출신들이라는 것을 알고 주춤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 같이 은행에 가시죠. 박상도는 여전히 여유를 부렸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스며 있었어요. 은행에 가자고요? 좋습니다. 윤희가 의외로 쉽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딸은 여기 그대로 두고 가야 해요. 안 됩니다. 보험이 필요해요. 그럼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윤희의 단호한 태도에 박상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부하 한 명에게 눈짓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제 부하 하나가 여기 남아 있겠어요. 됐습니다. 윤희는 안방으로 가서 채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절대 문 열지 마. 엄마,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 친구들이 함께 갈 거야. 윤희는 채린을 안심시킨 후 박상도 일당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고재수, 명철, 성우도 함께였어요. 은행에 도착하자 김지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부 협력자였던 것이죠. 지점장님도 계시네요. 윤희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윤희 씨.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일을 처리합시다. 박상도가 재촉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간 일행들. 하지만 박상도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윤희와 그 동료들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혹시 뭔가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무슨 계획요? 윤희는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컴퓨터를 켜서 작업을 시작하세요. 윤희가 컴퓨터를 켜자 갑자기 은행 곳곳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섬광탄이었어요. 뭐야 이게? 박상도와 부하들이 당황하는 사이 윤희와 동기들이 움직였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707 특임단의 기술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어요. 윤희는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를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관절기로 팔을 꺾고 바닥에 눕힌 후 재빨리 다음 타겟으로 움직였어요. 고재수는 박상도를 향해 달려들었고 명철과 성우는 나머지 부하들을 상대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박상도는 바닥에 눕혀진 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707 특임단. 그 이름 몰라도 돼. 윤희는 차갑게 말하며 박상도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지점장은 벽 한쪽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경찰이 올 거예요. 순순히 기다리시죠. 과연 몇 분 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박상도 일당은 모두 체포됐고 김지점장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깔끔하게 끝났네. 명철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고재수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윤희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어요. 박상도 일당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에서는 707 특임단 출신 은행원의 활약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고 청산파의 불법 활동도 모두 밝혀져 조직이 완전히 해체됐어요. 윤희는 다시 은행으로 복직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윤희를 극진히 대했고 동료들도 그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이소라는 여전히 수다스러웠지만 이제는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윤희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숨기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윤희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희는 평소보다 더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회계 장부를 조작하라고 시키는데 젊은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윤희는 그 여성의 눈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때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말이죠. 괜찮아요. 겁낼 필요 없어요. 윤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윤희는 그 여성에게 신뢰할 만한 변호사와 시민단체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젊은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숨어서 조용히 사는 것만이 딸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당당하게 나서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는 딸 채린을 만났습니다. 채린은 며칠 전 드디어 취업에 성공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오리엔테이션 받았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그런데 동기들이 저보다 엄마한테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채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유명인이 됐잖아요. 707 특임단 출신 은행원이라니 동료들이 완전 신기해해요. 부담스럽지 않아?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평범하지 않다는 게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모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서먹하거나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응. 하지만 평범하다는 게 꼭 숨어서 사는 건 아니야. 윤희는 창문 너머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옳은 일을 하는 것도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어. 그날 밤 윤희는 고재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야, 잘 지내지?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보안업체에서 컨설턴트로 일해볼 생각 없어? 무슨 일인데? 특수한 상황에서 보안 자문을 해주는 거야. 은행 일은 그대로 하면서 말이지. 윤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좋아.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봐. 전화를 끊고 난 후 윤희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707 특임단 기념패와 옛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실 선반에 기념패를 놓고 가족 사진 옆에 동기들과 찍은 사진도 함께 두었어요. 엄마, 이거 여기 둬도 돼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것도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와 같이 은행에 출근했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고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윤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과거도 평범한 은행원으로서의 현재도 모두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점심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고객이 윤희의 창구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선생님, 혹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희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는 채린이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첫 출근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윤희는 문자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채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윤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어요. 707 특임단 정윤희도 은행원 정윤희도 모두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